그날 아침 저는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쳤죠. 낡은 외투깃을 세워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바람은 헤어진 옷감 사이로 파고들었고 저는 그저 입김을 내뿜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 구겨지고 낡았지만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것이었죠. 오래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커피 향까지 느껴지더군요. 그 안에는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죠.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노숙자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쳐다봤죠.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차갑고 무거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문을 살짝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동시에 바깥바람이 문틈으로 거칠게 밀려들었죠. 제 손에 쥐어진 종이가 펄럭였어요. 날아갈까봐 황급히 움켜쥐었습니다. 이 종이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잃어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러 온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러 온 거라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저 오래된 통장 하나를 정리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들 눈엔 제가 이 깨끗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낡은 외투, 헤어진 소매, 떨어진 단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초라하다는 걸.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도 한때는 저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혔어요. 유리에 비친 은행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제 작은 뒷모습도 함께 비쳤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차갑게 거절당하고 쫓겨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문을 열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뚝, 뚝, 뚝.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창구 직원들, 대기 중인 손님들, 심지어 경비원까지. 그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으러 갔습니다. 기계 앞에 섰을 때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슬쩍 비켜섰어요. 마치 제가 무슨 병균이라도 옮길 것처럼.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상대를 판단합니다. 제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저 낡은 옷 한 벌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죠. 저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78번. 대기 인원이 20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기다려야 할 거라 생각했죠. 저는 구석 의자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앉으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가방을 확 움켜쥐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 저는 소매치기라도 되는 양경계당한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냥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대고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이 종이 한 장에 제 지난 30년이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악착같이 모았던 돈,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넣었던 적금. 그게 지금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의 한 조각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번호가 하나씩 불렸지만 제 차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모른 척 했습니다. 견디는 거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쯤은 익숙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은행 문을 나설 때 저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 그게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운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78번.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떴고 딱딱한 신호음이 울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어요. 마치 제가 무슨 쇼를 하러 가는 것처럼.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그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번호표 뽑으셨나요?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안내 멘트를 듣는 것 같았죠.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낡은 외투 안주머니, 바깥 주머니. 손이 떨려서 잘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바심이 났죠.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겨우 구겨진 번호표를 꺼냈어요.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힐끗 보더니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용건이 뭔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이요. 좀 오래돼서요. 정리하고 싶은데. 손에 쥔 통장을 내밀었죠. 낡고 구겨진 통장. 표지는 색이 바래서 글씨도 잘 안 보였어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치 쓰레기라도 만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통장인데요. 언제 만든 거예요, 이게? 30년쯤 됐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대충 펼쳐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너무 오래됐네요. 그 말투가 참 차갑더군요. 시스템에도 안 나올 거예요. 새로 개설하세요. 하지만 여기 돈이 새로 만드시라니까요. 다음 고객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짓했습니다. 비켜달라는 거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뒤에서 젊은 남자가 불만스럽게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에휴, 진짜. 그 한숨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 때문에 기다리는 게 짜증난다는 거겠죠. 저는 통장을 도로 집어넣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경비원이 다가왔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어요. 제 옆에 딱 붙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나가 계시죠. 명령조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냥 통장을.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시니까요. 밖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오세요. 경비원의 손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강제로 끌어내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죠. 나가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러지? 빨리 나가면 안 되나?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왜 제가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척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다음 손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79번 고객님. 그 밝고 친절한 목소리.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어요. 아까보다 더 매서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행 건물 벽에 기대섰어요.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상호. 제 이름입니다. 30년 전 25살이었던 제가 처음 만든 통장.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이 통장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사업은 망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죠. 이제 남은 건 이 낡은 통장 하나뿐입니다. 그마저도 쓸모없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됐다고. 시스템에 없다고. 그럼 제 돈은요? 제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은 어디로 간 건가요?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빛을 통장에 고정한 채 서 있었어요. 서러움이 올라왔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저 허무했어요. 텅 빈 느낌.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아무도 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다시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외투를 여미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봤자 똑같겠죠. 또 쫓겨날 겁니다. 또 창피당할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발을 때려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나오는 모양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통장만 바라봤어요. 김상호. 제 이름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요. 저는 은행 옆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는 설 수가 없었거든요. 낡은 나무 벤치.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기저기 금이 간 저처럼 오래되고 버려진 것 같은 벤치였죠. 그 위에 털썩 앉았어요. 차가운 나무가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을 비볐어요. 꽁꽁 얼어붙은 손을요. 입김을 불어도 소용없었죠.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장 보러 가는 사람들, 모두 바쁜 걸음으로 제 옆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무도 제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더니 슬쩍 방향을 바꿨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죠.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 빛바랜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개설 날짜죠. 그날이 기억났어요. 25이었던 저는 처음으로 정식 직장을 구했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월급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은행에 달려가서 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때 창구 직원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직원은 웃으며 축하해 줬었죠. 열심히 모으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좋은 일은커녕
통장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됐다고, 쓸모없다고.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적금 입금 내역들. 10,000원, 20,000원, 50,000원.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그때는 제 전부였습니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모았던 돈이었죠. 이 통장엔 내 인생이 있었는데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낡은 종이 안에 제 젊은 날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꿈도, 희망도, 노력도 모두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시스템에 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시선이 허공에 머물렀어요. 멍하니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보는 것처럼.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서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았죠.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 통장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통장 페이지를 넘겼어요. 휙휙. 억지로 넘기는 것처럼. 마치 빨리 닫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차갑고 부드러운 게 손등에 닿았어요. 눈이었습니다. 하얀 눈 한 송이가 제 손에, 그리고 통장 위에 떨어졌죠. 금방 녹아버렸지만 그 자리엔 작은 물방울이 남았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저는 눈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소리 없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눈은 모든 걸 덮어버리니까요.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슬픈 것도 모두 하얗게 가려버리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저도 그렇게 가려지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으로. 통장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벤치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아니면 30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저 눈이 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발등에, 무릎에, 어깨에 눈이 쌓여갔죠.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치 동상처럼 굳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이상한 노인 하나가 눈 맞으며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작은 불씨 같은 것. 오래전에 꺼졌다고 생각했던 그 불씨.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 건물을 다시 바라봤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유리문. 그 안에서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저도 한때는 저런 사람이었어요. 저런 곳에 당당히 들어가서 미소 지으며 업무를 볼 수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초라해진 게. 언제부터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 맞다. 제가 먼저였죠. 제가 먼저 포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당당하게 사는 것도 모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를 포기한 거겠죠. 저는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버릴까요? 아니면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발을 굴러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냈죠.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 있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움직여야 했죠. 살아있으니까.
아직 숨을 쉬고 있으니까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허무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 저는 통장을 꼭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갔죠. 제 뒤로 발자국이 남았어요.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금방 눈에 덮여 사라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존재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금방 잊힐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걸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25살이었던 저는 작은 철공소에 취직했었죠. 첫 출근 날이 기억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탔어요. 공장은 변두리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으니까요. 용접 마스크를 처음 쓴 날. 무거웠죠. 목이 아플 정도로.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어요. 일하는 사람의 무게였으니까. 불꽃이 튀었습니다. 파란색, 주황색. 쇳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죠. 뜨거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릿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게 실감 났거든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김 회장이라고 불렀죠. 작은 공장이었지만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상호야, 미안한데. 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작거리며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비가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한데.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00만 원. 그때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저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회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회장님. 응, 상호. 무슨 일이야? 저 이번 달 월급 조금만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님이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급한 일 있어? 제가 아니라 정 형님이요. 저는 형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웃으셨죠. 그래, 급하면 써. 사람 먼저 살고 공장은 나중이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셨어요. 내 월급에서 빼는 건 아깝잖아. 그냥 줘. 하지만 됐어. 나중에 형편 되면 갚으라고 해. 그날 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야, 고맙다.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형은 한 달 뒤 공장을 그만뒀어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고 했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괜찮았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살렸으니까요. 그게 중요했죠.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누군가 어려우면 도왔습니다.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나눌 수는 있었거든요. 후배가 결혼 자금이 없다고 하면 빌려줬죠. 동료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보증을 섰어요. 김 회장님도 그랬습니다. 상호는 착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걱정스러웠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정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공장이 어려워진 건 2008년이었어요. 금융위기가 왔죠. 주문이 끊겼습니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불안해했죠. 회장님은 밤새 사무실에서 계셨습니다.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 담배 연기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상호야. 네, 회장님. 미안하다.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공장 문 닫아야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희는요? 다들 더 좋은 곳 찾아야지. 나 같은 늙은이 붙잡고 있으면 안 돼. 폐업 공고가 붙던 날,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쌌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공장을 나섰어요. 뒤돌아봤죠. 불 꺼진 공장.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했던 곳. 제 청춘이 담긴 곳. 이제 빈 건물일 뿐이었어요. 회장님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상호야, 그래도 우리 잘 버텼지? 네, 회장님. 사람 덕에 버텼어. 너 같은 애들이 있어서. 회장님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했다. 앞으로 잘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장님은 2달 뒤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다고 들었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 동료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 빌려줬던 사람들도 모른 척했죠. 보증 섰던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했어요. 그 빚이 고스란히 제게 넘어왔습니다. 2천만 원. 갚을 길이 없었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죠.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빚만 짊어진 채로.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제 덕분에 살았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남을 도운 게 옳았을까요? 문득 오래된 사진이 떠올랐어요. 서랍 어딘가에 있는 가족 사진. 젊은 제 모습, 아내와 아들, 모두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미래가 밝아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사진 속 사람이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요. 저는 늘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빚이 아닌데도 제가 갚았죠. 제 인생이 아닌데도 제가 책임졌어요.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텅 빈 주머니와 낡은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김상호. 정신을 차리니 다시 벤치 위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제 어깨 위에, 무릎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들이 만져졌어요. 동전이었습니다. 천천히 꺼내봤죠.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2개. 전부였어요. 제게 남은 전부. 손바닥 위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2,300원. 커피 한 잔도 살 수 없는 돈. 손가락으로 동전을 만지작거렸어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무게인가 싶었죠. 사람들은 돈 앞에서 이렇게 변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쳐다보던 직원, 비켜서던 양복 입은 남자, 가방을 움켜쥐던 여자, 모두 제게 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닌가 봅니다.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하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이 있었으니까요. 월급을 받았고 저축도 했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제게 친절했습니다. 웃어주고 말도 걸어줬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무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죠.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을까? 제가 돈이 있을 때 저도 돈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대했을까요? 지나쳐 버렸을까요? 외면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도 모르게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기준으로 남을 보니까요.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죠.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쓸쓸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건 허무함이었어요. 제가 평생 착하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을 도운 게 무슨 소용일까요? 결국 저도 이렇게 버려졌는데 목소리에 한기가 묻어났습니다. 차갑고 텅 빈 느낌. 마치 겨울바람 같은 목소리였죠.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어린 소녀였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분홍색 패딩을 입고 털모자를 쓴 아이. 뺨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소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시렵죠? 놀랐어요. 아이가 왜 제게 말을 거는지 몰랐거든요. 응. 좀 시리구나.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배낭을 벗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작고 네모난 것. 핫팩이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따뜻해요. 작은 손이 제게 핫팩을 내밀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죠. 받으세요. 저 집 가까워요. 괜찮아요. 소녀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아무 꾸밈 없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핫팩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손에 닿자마자 온기가 퍼졌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참 따뜻하구나. 소녀는 다시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배낭을 메고 뛰어갔습니다. 털모자가 폴짝폴짝 뛰며 멀어졌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핫팩을 꽉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에서 팔로 가슴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작은 핫팩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로 느껴지다니.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핫팩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었죠. 돈도 아니고 큰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관심. 누군가 저를 봐줬다는 것.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저는 핫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이거구나. 제가 평생 남에게 해준 게 이런 거였구나. 큰 도움이 아니라 작은 관심, 따뜻한 한마디, 작은 손길. 그게 누군가에겐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 저도 누군가에게 그랬을까요? 제가 도왔던 사람들도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 인생이 헛되지는 않은 거겠죠. 비록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비록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 모든 걸 새롭게 만드는 눈. 저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이 처지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고 어깨에 눈을 털어냈어요. 핫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죠. 이 온기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확고한 눈빛.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눈빛이었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 속에 발자국을 남기며 그 발자국이 금방 사라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비록 곧 잊힐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엔 통장과 수표가 들어 있었죠. 무게는 가볍지만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 1층엔 작은 카페가 있었고 재단은 2층에 있었죠. 간판도 수수했습니다. 따뜻한 손 재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죠. 책상 3개, 직원 2명. 벽엔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이 도운 아이들이겠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똑똑. 안녕하세요.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밝은 표정이었지만 제 모습을 보자마자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녀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눈빛에 당황이 묻어났죠. 아마 예약 없이 찾아온 노인이 낯설었을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기부 상담은 보통 예약제로 진행되는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절했지만 거리를 두는 말투였죠. 이해합니다. 요즘 세상 조심해야 하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죠. 오래되어 구겨진 하지만 소중하게 다뤄온 봉투였습니다. 시간은 없어요. 그냥 이걸 전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봉투를 내밀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봉투를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봤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그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먼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이건요.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1번, 2번, 3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장난이시죠?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죠. 제 표정을 보고 진지함을 느꼈을 겁니다. 수표를 다시 봤습니다. 5억 원. 정확히 5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표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마치 폭탄을 다루듯이요. 저는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60년을 살며 모은 돈, 아내와 함께 벌고 아끼고 모은 돈을 이제 막 놓아버렸습니다. 이건 제 아내와 함께 모은 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제 따뜻한 손에 닿게 해주세요.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린 채 저를 바라봤죠. 뒤편에 있던 남자 직원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 직원이 다가왔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걸 좀 보세요. 그녀가 수표를 건넸습니다. 팀장이라 불린 남자가 수표를 받아들었죠. 그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의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은 그것뿐이었죠. 팀장은 책상으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표에 적힌 은행 번호를 눌렀죠. 통화 연결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신한은행 고객센터입니까? 수표 진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수표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10초, 20초, 3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짜입니다. 5억이 맞아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직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메모지였죠. 거기엔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돈이 따뜻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필요한 곳에 부탁합니다.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직원이 그걸 집어들었죠.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이게 정말 제 아내 유언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죠. 아내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평생 아껴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했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사치라 여겼죠. 그렇게 모았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요. 팀장이 의자를 가져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어르신, 이건 정말 큰 돈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이미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어디에 써야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답을 찾았죠.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자고요. 여직원이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팀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통장도 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도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드릴게요. 제게 필요한 건 최소한이면 됩니다. 팀장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죠. 3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월급 입금, 작은 이자, 가끔 있는 출금.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통장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연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죠. 평생 모은 돈이지만 이젠 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 것이죠. 아내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은 꼭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죠. 여직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었죠. 연락처 남기고 가세요. 기부 영수증도 드려야 하고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팀장이 불렀죠. 어르신, 성함이라도.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 하나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뒤에서 여직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엔 침묵만 남았죠. 팀장과 여직원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요. 여직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책상으로 달려가 서류철을 뒤적였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팀장이 물었죠. 뭘 찾는 거예요? 후원자 명단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이름이에요.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치 기부 기록이었죠. 그녀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어요.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팀장이 달려왔죠.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김상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엔 금액도 적혀 있었죠. 매달 50만 원.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요. 무명 후원자 K.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K였어요. 여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죠. 감사 편지 모음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낸 편지 기억하세요. 무명 후원자 K님께 보낸 편지요. 팀장도 기억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보냈죠. 감사 인사와 함께 재단의 활동 내용을 담아서요. 한 번도 답장이 없었죠.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부만 하셨어요. 10년 동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6천만 원이었습니다. 6천이요.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6천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5억을 더했습니다. 통장에 2천까지 합치면 5억 8천만 원이었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죠. 점심시간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팀장이 수표를 들어 보였죠. 이게 뭐예요? 5억이요.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 5명이 모두 책상 앞으로 모였죠. 누가 기부한 거예요? 무명 후원자 K. K님이요. 드디어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셨어요. 이름만 남기시고요. 팀장이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안에 글씨가 적힌 메모지였죠. 직원들이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한 명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50대 여성 직원이었죠. 이분이 그 할아버지시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내신 분이요. 저희가 감사 전화 드리려고 했을 때도 연락 안 받으셨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했죠? K는 항상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후원자였죠. 은행 계좌만 있었어요. 그리고 매달 정확히 50만 원이 입금됐고요. 여직원이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10년간의 입금 내역이 나왔죠. 2013년 3월부터 시작됐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요. 2013년이면 팀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우리 재단이 막 시작할 때잖아요. 아무도 몰랐을 때요.
맞았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 재단은 이름 없는 작은 단체였죠. 사무실도 지하 반지하였고 직원도 3명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릴 알았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믿어주셨어요. 10년 동안요. 직원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문득 여직원이 뭔가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였죠. 저기 뭐가 있어요? 모자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모자가 의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헤어진 솔기, 바랜 천, 다른 챙. 오래 쓴 흔적이 역력했죠. 두고 가신 거예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일부러요. 아니면 깜빡하신 거겠죠. 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일부러였다는 걸, 흔적을 남긴 거라는 걸요. 팀장이 모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치 성물을 다루듯이요. 이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힘들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이분의 50만 원이 우릴 지탱해줬어요.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무실 월세도 못 낼 뻔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K님 후원금으로 버텼잖아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수진 양 장학금도 K님 돈으로 시작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였죠. 재단에서 장학금을 줬고 그 아이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이민호 군 수술비도요. 박지은 양 급식비도요. 하나씩 이름이 나왔습니다. K님의 돈으로 도운 사람들이었죠.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만 남기고 가셨죠.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죠.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치 저 눈처럼요. 여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5명의 직원들이 창밖을 바라봤죠.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팀장이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돈 한 푼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김상우 어르신의 마음이 담긴 돈이에요. 아내분의 마음도요. 여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두 분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회의합시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김상우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해요. 직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죠.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가끔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거리를, 건물을,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그리고 어딘가에선 한 노인이 걷고 있을 겁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은 곧 잊혀지겠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알면서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제 일과였죠. 아내와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걷는 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공원 입구에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거였죠. 보통은 날씨나 행사 안내가 나왔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정체불명의 기부자 10년간 30억 원 후원. 숫자가 틀렸습니다. 30억이 아니라 5억 8천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명 K는 누구인가?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멈춰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죠.
따뜻한 손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익명의 후원자가 화제입니다. K로만 알려진 이 후원자는 10년간 매달 50만 원씩을 기부해 왔으며 최근 5억 원의 수표와 함께 모든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광판에서 나오는 작은 스피커 소리였죠. 재단 관계자는 후원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나왔죠. 팀장이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라고만 하셨죠. 저희는 이분의 뜻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공원을 나섰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신문 가판대가 보였습니다. 일면에 제목이 박혀 있었죠. 30억 기부한 무명 K, 정체는 미스터리. 또 30억이었습니다. 숫자가 부풀려진 거였죠. 하지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이 보였습니다. 무명 K로 불리는 이 기부자는 지난 1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50만 원을 기부해 왔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70대 노인으로 추정되며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모은 돈을 기부했다고 한다. 누군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대박이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나쳤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시청 근처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연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눈에 띄었죠. 거기에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대 명쯤 됐을까요? 모두 전광판을 쳐다보고 있었죠. 저 사람 누구래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K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대단하네요. 30억을 그냥 기부하다니. 평생 모은 돈이래요. 부자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 지나갔죠.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죠. 터널이 지나가고 역이 지나갔습니다. 옆자리 젊은 여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였죠. 댓글이 주르륵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30억이면 본인이 편하게 쓸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감동.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칭찬, 존경, 감탄. 다양한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저는 그 화면 밖에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누군가로요. 시청역에 내렸습니다. 민원실로 향하는 길에 은행 앞을 지나쳤죠. 익숙한 은행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거래하던 곳이었죠. 통장을 만든 곳, 적금을 든 곳, 아내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던 곳. 은행 직원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20대 여직원이었죠. 전에 몇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쪽을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노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흐렸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돈이란 건 말이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죠. 손에서 떠나야 사람 손에 닿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죠.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일로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옆에 젊은 엄마가 앉았습니다.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죠.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죠. 네, 좀요. 근데 괜찮아요. 아이가 건강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죠.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죠. 김상우 어르신이시죠? 연금 수령 계좌 변경 맞으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 통장으로 하신다고요? 네, 이전 거는 정리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입력하고 출력했죠. 다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한두 송이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죠. 차갑고 하얗고 순수했습니다. 어깨 위에도 내려앉았습니다. 모자 위에도 옷깃에도 눈이 쌓였죠. 사람들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급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피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을 맞으며요. 차가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건물도 도로도 사람들도 눈에 덮였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제 이야기를요. 아니, 정확히는 K의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K가 누군지, 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떠날 사람이었죠.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돈이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라는 것. 아내의 마음이 따뜻한 손길로 이어질 거라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조용히 덮으며 모든 걸 새하얗게 만들며 저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하지만 마음 하나는 확실한 사람으로요.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은행 휴게실엔 직원 7명이 모여 있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모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30억 기부 무명 K, 신원 일부 공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재단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후원자분의 신원을 밝힐 순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남성이시며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가신 부인과 함께 30년 넘게 모은 돈을 모두 기부하셨습니다. 자녀도 없으시고 친척도 계시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뒷모습이었죠. 재단 사무실을 나서는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낡은 모자, 구부정한 등. 잠깐. 창구 직원 박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죠. 저 사람. 손가락이 TV를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었죠. 왜 그래요? 옆에 앉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제 온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통장 해지하러 온 할아버지요. 기억 안 나요.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죠. 그분이 어제 왔다고요. 대리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분명해요. 박미선이 TV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바짝 붙었죠. 저 코트, 저 모자. 똑같아요. 그분 맞아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노인의 손이 보였죠. 주름진 손, 거친 손이었습니다. 맞아. 대리도 일어났습니다. 저 손, 저도 봤어요. 서류 쓸 때 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둘씩 기억이 떠올랐죠. 저분 30년 거래 고객이었잖아요. 과장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김상우 어르신.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에 침묵이 흘렀죠.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업무 시간 끝났다고 내일 오시라고 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그분이 웃으셨어요. 괜찮다고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시면서 진정해요. 옆 직원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에요. 저는 그분을 그냥 보냈어요. 귀찮은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 최종현이 들어왔죠.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뭐 하는 거요? 점심시간 끝났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TV만 쳐다보고 있었죠. 왜들 그래요? 지점장이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계속되고 있었죠. 무명 K로 알려진 이 기부자는 우리은행의 30년 고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모든 계좌를 해지한 뒤 재단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상호. 그도 기억했습니다. 어제 퇴근 무렵 스쳐 지나갔던 노인을요. 그분이 여기 왔었나요?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통장 해지하러 오셨어요. 박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 없다고. 말이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지점장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 고객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매달 적금 들고 이자 받고 그렇게 30년을 함께했죠. 대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고객 정보를 검색했죠. 김상호, 1951년생. 최초 거래일 1992년 3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총 거래액 6억 3천만 원. 대출 이력 없음. 연체 이력 없음. 모범 고객이었네요. 과장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범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 은행을 믿어준 분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30년을 믿어주셨는데 우리는 뭘 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박미선이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이 웃으셨어요. 제가 내일 오시라고 했을 때도요. 어떤 미소였어요?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박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한다는 듯한 그런 미소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복도에서 서류 보고 계셨어요. 혼자서요. 왜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바빴어요. 마감 시간이었고요. 변명이었습니다. 모두 알았죠. 지점장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가 말했습니다. 그분께 사과라도 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과장이 물었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걸요. 재단에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재단도 모를 거예요. 그분은 이름도 안 남기셨다잖아요. 직원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그럼 지점장이 돌아섰습니다. 우리라도 뭔가 하자고요. 기부를요.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점 이름으로 재단에 기부합시다.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아요. 대리가 먼저 찬성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과장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죠. 박미선도 손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그분께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회의합시다. 얼마를 낼지, 어떻게 전달할지요. 직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TV는 계속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무명 K에 대한 이야기를요. 하지만 정작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없이 그저 마음만 남긴 채요. 창밖에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은행 앞 거리를 하얗게 덮으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 입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옆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죠. 나무 액자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액자 안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상호님의 뜻을 기리며 마음의 통장을 엽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죠. 이 은행 직원 일동은 김상호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매달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아 따뜻한 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액자를 읽었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은행 안에서 박미선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보는 사람들이 보였죠. 잘한 거겠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선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통장 한 권을 들고 있었죠. 기부 계좌 만들었어요. 마음의 통장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주 따뜻한 마음 모임. 우리 직원들이 매달 10만 원씩 모으기로 했어요. 7명이니까 70만 원이죠. 과장이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84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김상호 어르신께서 10년간 모은 돈의 7분의 1이네요. 대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어요. 우리도 변했다는 증거니까요. 지점장이 통장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 통장은 절대 닫지 맙시다. 김상호 어르신의 마음이 담긴 통장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미선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창밖을 가리켰죠. 은행 앞 벤치가 보였습니다. 뭐가 놓여 있어요. 직원들이 창가로 모였습니다. 벤치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보였죠. 누가 놓고 간 건가. 지점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따라갔죠. 벤치에 다가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없었죠. 종이 한 장뿐인 것 같았습니다. 열어봐요. 과장이 말했습니다. 지점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쪽지가 들어 있었죠.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제 통장은 닫았습니다. 마음의 잔고는 남았으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없었죠.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누가 쓴 건지를.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쪽지 위로 눈물이 떨어질 뻔했죠. 지점장이 얼른 쪽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상우 어르신이 남기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어르신,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웠습니다. 직원들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인사를 전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쪽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쪽지는 액자 옆에 걸었습니다. 작은 액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쪽지를 읽었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마음의 장고라는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김상우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통장은 닫았지만 마음의 장고는 남았다는 이 한 문장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계좌를 만들고 나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마음의 통장 캠페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작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TV로 봤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뿌듯했죠. 여보, 봤어요. 텅 빈 방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죠. 아내도 웃고 있을 거라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첫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세 번째 눈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세상을 덮으며 건물 위로, 거리 위로, 사람들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걸 지켜봤습니다. 한참 동안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죠.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돈은 떠났지만 의미는 남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잔고에 있지 않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통장이라면 나는 이미 부자였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도시를 하얗게 물들이며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웃었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요. 모두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그리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으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로요. 잘했어요. 아내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아름답게.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바라봤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장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세상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잔고는 얼마나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나눔도 따뜻한 한마디도 모두 마음의 잔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이 쌓이길 바랍니다.